전진교 교주 마옥과 철시 매초풍, 장막 안에서 나직한 소리로 뭔가를 의논하던 강남육계는 의견이 분분했다. 한소영이 먼저 운을 뗐다. 정희에게 상승 내공을 전수해준 걸 보면 악의는 없는 것 같아요. 한소영의 말에 정금발이 나섰다. 왜 우리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게다가 정의는 그게 내공인지도 모르잖아. 주총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일 거야. 한소영이 말했다. 아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친구거나 적, 둘 중 하나겠군요. 정금발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아는 친구 중엔 저렇게 실력이 대단한 사람은 없어. 한소영의 말에 가진학이 냉랭히 대꾸했다. 적이라면 왜 정희한테 내공을 가르치겠어요?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도 모르지. 모두 그 말을 듣자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오늘 밤에 내가 여섯째 사제와 정의의 뒤를 받아보겠어요. 대체 어떤 작자인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주총이 말하자 5사람이 모두 고개를 끄덕여 찬성했다. 날이 저물자 주총과 정금발은 곽정 모자의 몽고포 주변에 숨어들었다. 반 시즌이 지나자 드디어 곽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가볼게요. 잠시 후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2사람은 몰래 뒤를 밟았다. 곽정은 나는 듯한 걸음으로 순식간에 저만치 앞서갔지만 다행히 초원에는 장애물이 없어 거리가 멀어도 잘 볼 수 있었다. 2사람은 걸음을 재촉해 뒤따랐지만 곽정은 절벽에 당도하고도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단숨에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때 곽정의 경신술은 놀랄 만큼 발전에 간신히 기어오르던 절벽을 도인의 도움 없이 쉽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 주총과 금발은 또 한 번 놀라 한동안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가진학 등 4사람도 그곳에 당도했다. 그들은 강적을 만날까봐 모두 병기와 암기를 지니고 왔다. 곽정이 벌써 절벽 위로 올라가자 한소영은 저 멀리 위쪽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아득히 높은 절벽 꼰대 기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도 않았다. 한소영은 자기도 모르게 오싹해졌다. 우린 못 올라가겠어요. 모두 숲속에 매복해 있다. 그들이 내려오길 기다리자. 가진학이 말하자 모두 찬성했다. 한소영은 10여 년 전 어느 날 밤 흑풍쌍살과 결혼일이 생각났다. 7 형제가 매복해 적을 기다렸는데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고 항사가 날리는 적막한 산 위엔 고요한 달빛만 부서져 내렸다. 그 적막을 뚫고 가끔씩 멀리 전해오던 말 울음소리. 그때의 분위기와 기분이 오늘 밤과 너무나 똑같았다.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그날 밤 이후 장하생의 바보 같은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이 저려왔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지만 절벽 위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구름 속으로 해가 솟아오르고 날이 밝았는데도 곽정과 내공을 전수해 준 기인은 내려오지 않았다. 또 한 시즌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절벽 위를 아무리 올려다보아도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주총이 입을 열었다. 여섯째 사제, 우리가 올라가 보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정금발의 물음에 주총이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모르지만 한번 해봐야지. 그는 황급히 장막으로 되돌아가 긴 밧줄 2개와 도끼 2자루, 수십 개의 대못을 준비해서 왔다. 구멍을 뚫고 못을 박아 정금발과 서로 끌며 오르니 온몸은 땀투성이가 됐다. 그래도 기본 내공을 기반으로 마침내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정상에 발을 디딘 그들은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대한 바위 옆에 9개의 해골이 얌전히 놓여 있는데 맨 아래는 5개, 가운데는 3개, 맨 위는 1개가 쌓여 있었다. 그것은 흑풍쌍살이 야산에 쌓아놓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 해골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이마 위에 구멍이 5개 뚫려 있었다. 그러나 구멍은 칼로 도려낸 듯 깨끗했고 주변엔 조금도 갈라진 틈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의 손가락 힘은 당시보다 크게 진전된 것이 틀림없었다. 2사람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주위를 돌아봤지만 아무런 낌새도 발견하지 못해 황급히 아래로 내려왔다. 한보구 등이 2사람의 얼굴색이 이상해진 것을 보고 다급히 이유를 묻자 주총이 대답했다. 매초풍이야. 주총의 말에 모두 아연실색했다. 한소영이 다그쳐 물었다. 정희는요? 다른 길로 내려갔나 봐. 정금발이 대답하며 정상에서 본 것을 말해주었다. 가진학이 탄식하듯 말했다.
12년간 고생해서 키웠는데 알고 보니 호랑이 새끼였군. 한소영이 말했다. 정의는 충직하고 의리가 있어요. 절대로 배신할 애가 아니에요. 충직하고 의리가 있어. 그런 놈이 그 요부한테 2년 동안이나 무공을 배우면서도 우리에게 한마디를 안 해? 가지나기 비웃자 한소영은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져 얼른 말을 잇지 못했다. 이때 한보구가 물었다. 눈이 멀게 됐으니까 정의를 이용해 복수하려는 게 아닐까요? 주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분명히 그럴 거야. 한소영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다. 정의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 해도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속일 순 없어요. 한소영의 말에 정금발이 나섰다. 아직 시기가 안 됐단 생각에 그 요부가 일부러 말을 안 한 것일 수도 있지. 한보구가 의아한 듯 물었다. 정의의 경공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내공도 기초를 갖췄다고 하지만 무예로 따지자면 우리에겐 아직 멀었는데 그 요부가 왜 무공은 안 가르쳤을까요? 가지나기 말했다. 그 요부야 정이 손을 빌려 우릴 죽일 욕심뿐이지. 그 아이에 대해 좋은 마음을 품을 리 있겠어. 어쨌든 남편이 정이 손에 죽었는데. 맞아요. 맞아. 우리가 차례차례 정의 손에 죽고 그 다음엔 정의를 죽이는 게 그 요부가 바라는 진정한 복수일 거예요. 가지나게 말에 주총이 맞장구를 치자 5사람은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전율에 휩싸였다. 이윽고 가지나기 뭔가 결심한 듯 쇠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더니 비장하게 말했다. 일단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다가 정의가 돌아오면 없애버리자. 그럼 그 요부가 찾아올 테지만 아무리 무공이 세졌다 해도 앞을 못 보는데 설마 우리 6명이 못 당하겠어? 한소영이 놀라 물었다. 없애버리자고요. 그럼 무공을 겨루기로 한 약속은요? 우리 목숨이 중요하지. 그깟 약속이 대수야? 가지나기 냉랭하게 대답하자 다들 몰아 입을 열지 못했다. 남이인이 갑자기 소리쳤다. 안 돼요! 한보구가 물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없애는 거요. 정의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한보구가 재차 묻자 남이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소영이 말했다. 나도 넷째 사연과 생각이 같아요. 일단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고 나서 결정하기로 해요. 전금발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동정심 때문에 주저하다가 기밀이 누설되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전금발의 말에 주총도 동의했다. 우물쭈물하다가 크게 당할 수 있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매초풍이라고. 가지나기 물었다. 셋째, 사제. 어떡하면 좋겠나? 한보구도 결정을 못 내리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한소영의 모습을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저도 넷째 사제 편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정의를 죽이겠어요? 6사람 중 3사람은 곽정을 죽이자는 쪽이었고 나머지 3은 신중을 기하자는 쪽이었다. 주총이 한숨 지으며 말했다. 이럴 때 5째 사제가 있었다면 금방 결론이 났을 텐데. 한소영은 그 말을 듣자 장하생이 생각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5째, 사형의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해요. 우리 대형 말대로 해요. 가지나기 앞장서며 말했다. 좋아. 돌아가자. 장막에 돌아온 6사람은 저마다 어두운 표정을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침내 가지나기 침묵을 깼다. 정의가 돌아오면 둘째 사제와 6째 사제는 퇴로를 막게. 내가 처리할 테니. 그날 밤 곽정이 절벽 위에 올라가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도인은 바위 옆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걸 봐. 곽정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달빛 아래 9개의 해골이 쌓여 있었다. 흑풍쌍살이 또 왔군요. 놀란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도인이 의아한 듯 물었다. 너도 흑풍쌍살을 아느냐? 그러자 곽정은 당시 야산에서 벌어진 싸움부터 5사부가 목숨을 잃을 뻔한 일, 그리고 자신이 진연풍을 찔러 죽인 이야기까지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그런 과거지사를 이야기하자 곽정은 지난날 야산에서 쌍시와 겨루던 때가 생각나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목소리마저 벌벌 떨렸다. 진연풍을 찔러 죽일 때 그는 비록 어렸으나 그날의 상황이 너무 무서웠던지라 아직도 뇌리에 깊숙이 뿔이 박혀 있었던 것이다. 도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더니 동시가 결국 내 손에 죽은 거로구나. 곽정은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를 치며 말했다. 6사부께선 늘 흑풍쌍살 이야기를 하셨어요. 셋째 사부와 7째 사부는 철씨가 이미 죽었을 거라고 했지만
대사부님께선 그때마다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지요. 9개의 해골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걸 보니 과연 철씨는 죽지 않았나 봐요. 도인께서도 그녀를 보셨나요? 나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놓여 있더구나. 그렇다면 철씨는 내 6사부를 노리고 온 게 분명하다. 대사부가 그녀의 눈을 멀게 했어요. 우린 무섭지 않아요. 곽정은 자신 있게 말했지만 해골을 들어 자세히 만져보던 도인은 고개를 저으며 심각하게 말했다. 이자의 무공은 정말 대단하다. 내 6사부는 척수가 못 될 뿐더러 내가 합세한다 해도 승산이 없을 것 같구나. 곽정은 도인의 말을 듣자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들어 애써 자위하며 말했다. 10년 전 그녀가 눈이 멀쩡할 때도 우리 7사부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젠 8명이나 있잖아요. 도인께서도 도와주실 거죠? 그렇죠? 도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녀의 손가락이 어떤 위력을 지녔는지 비결을 간파하지 못하겠구나. 복수를 하러 왔다면 분명 그만한 자신이 있을 거다. 한데 해골을 왜 이렇게 쌓아놨을까요? 우리더러 대비하라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테고. 구음 백골조를 연마할 때의 규칙인 듯 싶다. 워낙 높은 절벽이라 아무도 못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겠지. 결국 우리에게 들키고 말았지만. 그러자 곽정은 매초풍이 이미 사부님들을 찾아갔을까봐 겁이 나기 시작했다. 전 얼른 가서 사부님들께 알려드려야겠어요. 그래, 대책이 설 때까지는 그와 맞서지 말고 피해 있으라고 전해드려라. 친구가 그러더라고. 곽정이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고 아래로 내려가려던 순간이었다. 도인이 갑자기 그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몸을 날려 커다란 바위 뒤로 숨었다. 놀란 곽정이 이유를 물으려 했지만 도인이 황급히 그의 입을 틀어막자 어쩔 수 없이 땅바닥에 엎드려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도인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절벽 뒤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났다. 달빛 아래 장발을 휘날리는 그림자는 다름 아닌 철씨 매초풍이었다. 그 절벽의 뒤는 앞쪽보다 훨씬 가파른데 눈이 멀어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게 큰 다행이었다. 만약 앞쪽으로 올라오다 매복해 있던 육계와 마주쳤다면 육계는 틀림없이 그녀의 독수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매초풍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자 곽정은 너무 놀라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가 장님이란 생각이 떠오르자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소 내공을 연마하는 바위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심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곽정은 그런 호흡법이 내공을 연마하는 방법이란 것을 깨닫고 도인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렸다. 얼마 후 매초풍의 전신에서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서서히 시작되더니 소리가 점점 빨라지면서 마침내 큰 솥에 콩을 볶는 듯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분명 관절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매초풍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인간의 관절이 제멋대로 소리를 내다니. 어느 기문 내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내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레짐작이 갔다. 한참 동안 지속된 소리가 줄어들다 이윽고 뚝 멈추자 그녀가 천천히 일어나 허리춤에서 은백색의 기다란 뱀을 꺼내 들었다. 곽정이 놀라 살펴보니 그것은 길고 부드러운 은색 채찍이었다. 셋째 사부인 한보구의 금용편도 6척에 불과한데 매초풍의 채찍은 일고여 덜 빼나 긴 4장 정도나 되어 보였다. 매초풍이 천천히 몸을 돌리자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여전히 수려한 외모지만 꼭 감긴 두 눈의 어깨까지 흘러내린 장발이 어딘가 음산하고도 괴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주위에는 정막이 흐르는데 그녀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무정한 사람 당신도 저승에서 날 그리워하고 있나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양손으로 채찍 중간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가 채찍을 쓰는 법은 괴상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결코 빠르지도 않고 파공음도 없이 동쪽은 말리고 서쪽은 뒤집히며 초식 하나하나가 모두 의표를 찔렀다. 그러다 갑자기 채찍 끝을 잡고 휘두르니 내장 길이의 채찍이 손을 쓰는 것처럼 정확하게 바위를 휘감았다. 놀란 곽정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채찍 끝이 휘말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곽정의 머리 위로 다시 날아왔다. 달빛 아래 비친 모습은 분명 예리한 10여 개의 갈고리 같았다. 곽정은 단도를 움켜쥐고 있던 터라 채찍이 날아오자 즉시 채찍 끝을 쳐내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깨가 마비되더니 등 뒤에 손이 그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눈앞이 아찔해진 찰나에 채찍은 그의 머리를 가볍게 스쳐갔다. 곽정은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생각했다. 도인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난 이미 머리가 깨져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인의 움직임은 너무나 민첩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매초풍 역시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한동안 무공을 연마하더니 채찍을 허리춤에 집어넣고 품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땅바닥에 펼쳐놓았다.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기더니 일어나 몇 가지 자세를 취하고는 또다시 그것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그런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고서야 헝겊도 가죽도 아닌 그 물건을 품속에 집어넣고 절벽 뒤로 내려갔다. 곽정이 긴 한숨을 쉬며 일어나자 도인이 속삭였다. 우리 뒤를 밟아보도록 하자. 무슨 꿍꿍이 속인지. 그는 곽정의 허리를 감싸 안더니 절벽 아래로 가볍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두 사람이 절벽에서 내려오니 매초풍은 이미 북쪽으로 멀리 가고 있었다. 도인이 왼손으로 곽정의 겨드랑이 밑을 받쳐주자 곽정의 걸음걸이는 한결 가벼워졌다. 두 사람이 나는 듯한 걸음걸이로 쫓아가는데 먼 동이 터오며 사막 위에 수십 개의 장막이 세워진 광경이 어슴푸레 보였다. 그 순간 매초풍이 장막 가운데로 숨어들었다. 순찰병을 피해 발걸음을 재촉한 두 사람은 중간에 있는 황색의 큰 장막 앞에 다다랐다. 땅에 엎드려 천막 끝을 살짝 들어 올리자 한 사람이 허리춤에 단도를 뽑아 거구의 사내를 내리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사내는 마침 곽정과 도인의 눈앞에 쓰러졌는데 곽정은 그가 태무친의 친위병인 것을 알아보고는 무척 놀랐다. 그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이런 데서 죽임을 당하는 거지? 곽정이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며 천막을 좀 더 들추는 순간 칼을 휘두른 자가 뒤돌아섰다. 그는 놀랍게도 왕안의 아들 상곤이었다. 상곤이 피 묻은 칼을 신발 바닥에 쓱쓱 닦으며 말했다. 이젠 더 이상 의심 않겠죠? 태무친 의형은 지와 용을 겸비했는데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대답하는 자는 태무친의 의제 찰목합이었다. 상곤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의형이 그렇게 좋으면 가서 일러 죽으려. 그 말에 찰목합이 대꾸했다. 자네 역시 내 의제고 두 친이 잘 대해주시는데 내 어찌 배반할 수 있겠나? 게다가 무친이 호시탐탐 우리 부락을 넘본다는 것도 잘 알고 있네. 다만 의형제이니 조금 망설여질 뿐이지. 태무친 대칸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나 보군. 어떻게 이럴 수가. 엄청난 음모를 알게 된 곽정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먼저 치는 것이 상책이요. 그가 눈치라도 채게 되면 낭패란 말이오. 이 일만 성공하면 태무친의 가축, 부녀자들, 재산은 모두 상관에게 돌아가고 그의 병사들은 모두 찰목합의 부하가 될 것이오. 그럼 우리 대 금국은 찰목합을 진북 초토사로 책봉하겠소. 곽정은 그 사람의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자 몰래 수척을 기어가 그의 옆모습을 살펴봤다. 매우 낯익은 차였다. 담비가 수놓인 황색 금포에 화려하고 기품 있는 옷차림, 귀에 익은 말투.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는 바로 금국의 여섯째 태자 완한홍열이었다. 찰목합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의붓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당연히 따라야죠. 상곤이 희낙락하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됐는데 아버지께서 명을 내리지 않는다면 대금국을 무시하는 처사지요. 내 당장 돌아가 명을 청하겠소. 분명 여섯째 태자의 체면을 살려주실까요? 완한홍열이 말했다. 우리 대금국이 곧 남하의 송을 칠 테니 두 분은 이만의 병사를 이끌고 협력하시오. 일이 성공하면 다시 상을 내리겠소. 송나라는 별천지나 온 천지에 황금이 가득하고 여인들도 꽃처럼 아름답다고 하니 우리 형제에게 구경시켜 주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곤이 그렇게 말하며 헤헤거렸다. 완한홍열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그야 문제없소. 한데 미녀가 너무 많아 혼자 상대하긴 벅찰 텐데
완한홍열의 말에 두 사람도 껄껄거리기 시작했다. 완한홍열이 웃음기 가신 얼굴로 운을 뗐다. 일단 태무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내가 무친과 상의해봤는데 송을 치는 일에 협력해달랬더니 끝까지 거절을 했소. 워낙 약은 놈이라 내가 함정에 빠뜨릴 줄 알고 방비하는 모양이니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거요. 이때 도인이 곽정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곽정이 뒤돌아보니 매초풍이 멀리서 한 사람을 잡고 뭔가를 물어보는 눈치였다. 매초풍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든 일단 사부님들은 안전하니 먼저 저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는지 들어봐야겠어. 곽정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땅바닥에 엎드렸다. 창곤의 목소리가 들렸다. 창곤이 자기가 죽인 사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가 자기 딸을 내 아들에게 주기로 했는데 혼인 날짜를 상의하려고 이곳에 사람을 보낸 겁니다. 지금 즉시 사람을 보내 내일 아버님과 직접 상의하라고 하면 그는 틀림없이 올 겁니다. 부하도 많이 데려올 리가 없으니 그때 매복했다 공격하면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순 없을 겁니다. 찰목합이 말했다. 좋아. 태무친을 없앤 후에 우리 둘이 합세해 그의 군영을 치기로 하지. 곽정은 다급한 마음이 드는 동시에 화가 치밀었다. 결의 형제까지도 죽일 수 있다니 사람 마음이란 정말로 간사하고도 잔인하군. 곽정이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도인이 허리를 끌어안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매초풍이 바람을 휘날리며 그들의 곁을 지나갔다. 발걸음이 너무 빨라 순식간에 멀리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끌고 가는 것 같았다. 도인이 곽정의 손을 잡고 수십 보를 나아갔다. 장막에서 멀어지자 소리를 낮춰 말했다. 사부님들의 거처를 수소문하는 모양이다. 빨리 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 두 사람이 경공수를 전개해 6개의 몽고포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오시가 가까웠다. 도인이 말했다. 내 본래는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아 사부들께도 비밀을 지키라고 당부한 것인데 일이 매우 다급하니 그런 건 따질 때가 아닌 것 같구나. 어서 들어가 전하거라. 전진교의 마옥이 뵙기를 청한다고. 곽정은 그와 2년 동안이나 만났지만 그제야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전진교의 마옥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대사부님. 그가 천막을 열고 뛰어들어가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양쪽 손목이 뒤로 꺾이면서 무릎에 극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누군가 그를 발로 차는 바람의 땅바닥에 그대로 엎어졌는데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 위로 쇠지팡이가 날아왔다. 곽정이 몸을 돌려보니 쇠지팡이를 내리치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대사부 가진학이었다.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반항할 생각도 못하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땅하며 병기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감쌌다. 한소영이 곽정을 보호하며 소리쳤다. 대영, 잠깐만요. 한소영이 자신의 장검으로 가진학의 지팡이를 쳐낸 것이다. 가진학이 지팡이로 땅바닥을 치며 한숨을 내쉬었다. 7째, 삼에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탈이야. 곽정은 그제야 자신의 손목을 잡은 사람이 주총과 전금발이란 사실을 알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가진학이 언성을 높여 물었다. 너에게 내공을 전수한 자는 어디 있느냐? 곽정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저 밖에 계세요. 사부님들께 뵙기를 청한대요. 6개는 매초풍이 제 스스로 적을 찾아왔다는 소리에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저마다 무기를 움켜쥐고 천막 밖으로 나왔지만 흰 수염이 창창한 노인이 두 손을 맞잡고 서 있을 뿐 매초풍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곽정의 오른쪽 팔목을 꺾고 있는 주총이 소리쳤다. 매초풍 그 여부는? 6개는 의심의 눈초리로 마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옥이 입을 열었다. 어젯밤에 보았는데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걱정이 돼서 강남육협의 명성은 익히 들었는데 오늘에서야 뵙게 되었군요. 영광입니다. 주총이 여전히 곽정의 팔목을 잡은 채로 고개를 약간 숙여 예를 표하며 물었다. 죄송하지만 도장의 버포는? 곽정은 자신이 아직 도인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다는 게 생각나 황급히 말했다. 저분은 전진교의 마옥 도인이에요. 6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옥의 버포는 단양자로 왕중양이 세상을 떠난 후 전진교의 교주가 되었으며 장춘자 구척이 역시 그의 사제였다. 다만 그는 폐관 수련에만 정진할 뿐 강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명성은 구척이를 능가했지만 진정한 무공 실력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가진학이 말했다. 전진교 교주님을 몰라 뵙고 신뢰가 많았습니다. 한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왕림하셨는지요? 혹시 가흥에서 한 약속과 관련한 일입니까? 마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빈도의 사제는 수도를 하는 몸인데도 얘기를 좋아하니 이는 도에 어긋난 일이지요. 빈도가 몇 차례 충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제와 내기를 한 것도 빈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만 2년 전에 우연히 저 아이를 만났는데 천성이 워낙 착한지라 빈도 마음대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공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사전에 육협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점은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무공은 전혀 가르친 바가 없을 뿐더러 사도의 연을 맺은 게 아니라 친구를 사귄 것에 불과하니 무림의 규칙에 크게 어긋나진 않을 겁니다. 육협은 의아한 생각이 들면서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주총과 정금발은 그제야 곽정의 팔목을 놓아주었다. 한소영이 웃으며 곽정의 어깨를 다독거리더니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이야, 저분께 내공을 배운 거니? 그럼 진작 얘기하지. 우린 너만 오해했단다. 저분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곽정이 그렇게 말하고는 머리를 긁적였다. 마옥이 또 한 번 예를 갖춰 말했다. 빈도가 워낙 정처 없이 떠도는 몸이라 신분을 밝히길 꺼려했습니다. 지척에 두고서도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 마옥은 강남육과의 명성을 듣고 호감을 가져왔고 윤지평을 통해 곽정의 내공 기초가 전혀 없음을 확인한 터였다. 그는 전진교의 교주로 수양을 가장 우선시했으며 사제인 구척이가 내기를 핑계 삼아 강남 육계를 괴롭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구척이를 수차례 설득했지만 그가 고집을 꺾지 않자 일부러 이곳까지 찾아와 몰래 곽정을 도운 것이다. 사실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는가. 사막의 넓디 넓은 초원을 지나다 우연히 곽정을 만났다는 것도 그렇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에게 2년이란 시간을 들인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만약 매초풍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는 곽정이 내공을 다 연마하자마자 유유히 사라졌을 테니 강남 육계는 물론 구척이까지도 내막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육계는 그의 겸손한 말투와 도사다운 풍모에 존경심이 우러났다. 불손하고 거만한 구척이와는 너무도 달랐던 것이다. 그래서 정중히 예를 갖추고 매초풍에 관한 일을 물으려는데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번개처럼 달리는 수필의 말은 무친의 막으로 가고 있었다. 곽정은 그들이 부친을 유인하기 위해 보내는 상곤의 사자임을 알고 마음이 다급해졌다. 대사부님,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마터면 그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가진학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초풍의 공격을 받을지도 몰라 곽정의 외출을 급구 만류했다. 안 돼. 우리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말거라. 곽정이 이유를 설명하려는데 가진학은 이미 마옥과 당시 야산에서 흑풍쌍살과 겨를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곽정은 애가 타 죽을 지경이었다. 대사부는 성격이 엄할 뿐 아니라 걸핏하면 화를 내 대화 중에 감히 끼어들 수가 없었다. 둘의 대화가 끝나길 기다리는데 갑자기 한 필의 말이 질주해왔다. 말에 탄 사람은 여우 가죽옷을 입은 화쟁이었다. 수십 보쯤 떨어진 곳에서 곽정에게 끊임없이 손짓을 하는데 곽정은 대사부에게 혼이 날까봐 감히 가지 못하고 그녀에게 오라는 눈짓을 했다. 화쟁은 한참 동안이나 울었는지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가 다가와 훌쩍거리며 말했다. 아버지가 날 도사에게 시집 보내겠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서 데칸에게 전에 상곤과 찰목합이 음모를 꾸며 데칸을 죽이려 한다고. 곽정의 말을 들은 화쟁은 너무 놀라 눈물이 쏙 들어갔다.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내가 어젯밤에 이 두기로 똑똑히 들었어. 어서 아버지께 말씀드려.
알았어. 화쟁은 갑자기 희색이 만면의 말을 타고 쏜살같이 달려갔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는데 뭐가 저리 신나는 거지? 곽정은 의아했지만 곧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화쟁은 도사에게 시집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는 화쟁과 친남매 같은 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애군에서 벗어난다니 자기도 신바람이 났다.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돌아서는데 마옥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를 두려워하거나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매초풍은 이미 동해, 도하도 도주 황약사의 구음 진경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매초풍의 구음 백골조는 최상의 경지에 도달했으며 그녀가 쓰는 은 채찍의 초식도 오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여덟비 힘을 합치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녀를 없애려면 우리 쪽도 손상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그 요부의 무공이 대단한 건 알지만 우리 강남 7괴는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해요. 마옥이 다시 말을 이었다. 장대엽과 비천신용가 대엽도 동시 진연풍 손에 당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여러분은 이미 진연풍을 죽였으니 원수는 갚은 것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또한 매초풍도 여자 혼자의 몸으로 불구까지 되었으니 따지고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의 얘기에 육계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한보구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 요부가 익히 낙랄한 무공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도장께서도 의협심이 있다면 제멋대로 날뛰도록 놔둘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게다가 그 요부가 먼저 찾아온 거지 우리가 건드린 게 아닙니다. 주총이 맞장구를 치자 정금발도 나섰다. 이번엔 피할 수 있다 쳐도 그녀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한 우린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마옥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빈도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녀에게 새 길을 찾을 기회를 주셔야 할 겁니다. 그러자 주총 등은 잠자코 가진학의 결단을 기다렸다. 이윽고 가진학이 입을 열었다. 저희 강남 7괴는 성격이 괴팍해 그저 싸울 줄밖에 모릅니다. 도장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 영광으로 알고 따르겠습니다. 가진학은 마옥의 말투에서 매초풍의 무공이 크게 진전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옥은 그녀의 목숨을 살려주자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육계의 체면을 고려해 그녀의 독수를 피할 방법을 알려주려는 것이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한보구 등은 갑자기 관대해진 대영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마옥이 말했다. 가 대엽은 어질고 선량하니 필히 하늘의 보호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빈도의 생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매초풍은 황약사에게 무공을 전수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총이 놀라 물었다. 흑풍상살은 도하도의 반도라고 들었는데 황약사가 뭐하러 무공을 전수해 주었을까요? 마옥이 대답했다. 빈도도 그렇게 생각했으나 가 대엽에게 당시 야산에서 결혼 상황을 들어보니 지금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더군요. 누군가가 지도해주지 않았다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만약 철씨를 죽여 황약사의 눈 밖에 난다면 그건 가진학과 주총도 황약사의 신출귀몰한 무공에 대해 들은 바가 있으나 너무나 과장된 것 같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무술의 정종 전진교의 교주까지도 그를 두려워한다면 보통 실력이 아닐 것이다. 주총이 말했다. 도장의 주도면밀함에 자연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서 묘책을 일러 주십시오. 한데 이 방법이 조금 오만해 보이는지라 혹시 흉보시진 않을는지. 무슨 그런 겸손의 말씀을. 중량문화 전진칠자의 명성은 천하가 다 아는 바 아닙니까? 주총의 그 말은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존경심의 발로였다. 구척이 역시도 전진자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의 입에서는 죽어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선사께서 베푼 덕행덕으로 빈도의 7 사형제가 무림에서 보잘것없는 명성을 얻긴 했죠. 그래서 이런 계책을 세웠는데 매초풍도 전진칠자를 한꺼번에 상대할 수는 없을 것이니 저희의 허명을 이용해 그녀를 놀라 달아나게 할까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정당하지 못하나 선의의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니 육협의 명성에도 누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마옥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 나갔다. 사실 육계는 마옥의 방법이 화끈한 자신들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쉽게 찬성할 수가 없었다. 매초풍의 무공이 크게 증진되고 황약사가 친히 찾아온다 해도 기껏해야 장하생처럼 야산에서 생을 마감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제3간청하는 마옥의 체면과 곽정을 도와준 성의를 고려해 결국 승낙하기로 결정했다. 해가 지자 그들은 각자 저녁을 든든히 먹고 절벽으로 향했다. 마옥은 곽정 뒤에서 천천히 절벽을 기어오는데 신묘한 경공수를 쓰지 않으면서도 힘든 기색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역시 그는 심오한 공력의 소유자였다. 주총 등은 새삼 경탄에 맞이 않았다. 그의 무공은 결코 구척이에 뒤지지 않는다. 구척이는 명성을 크게 떨쳤고 그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뿐이다. 이는 두 사람의 성격이 반대이기 때문이리라. 마옥은 곽정과 정상에 오른 후 긴 밧줄을 내려 육계를 끌어올렸다. 육계는 바위 위에 새겨진 매초풍의 채찍 자국을 보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그제야 마옥의 말이 과장이 아님을 실감한 것이다. 8사람은 모두 정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휩싸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별다른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한보구가 조급해했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가진학이 속삭였다. 지금 온다. 모두들 오싹해하며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때 매초풍은 수리 밖에 와 있었는데 청각이 예민한 가진학만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매초풍의 몸놀림은 어찌나 빠른지 마치 검은 연기가 굴러오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벼랑 아래 다다라 놀라운 속도로 절벽을 기어올랐다. 주총이 정금발과 한소영을 바라보니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얼굴색마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물론 자신의 얼굴도 그럴 것이다. 잠시 후 정상에 오른 매초풍은 한 사람을 업고 있었는데 사지를 늘어뜨린 채 미동도 않는 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곽정은 업힌 사람의 여우 가죽옷이 화쟁의 것과 비슷하다고 여기며 자세히 살펴봤더니 과연 화쟁이었다. 까무러치게 놀라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묘수서생 주총이 재빨리 손을 뻗어 그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쳤다. 매초풍, 이 못된 여부! 이 구척이 손에만 들어오면 요절을 내고 말 테다! 매초풍은 절벽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 입이 벌어졌는데 구척이라는 자가 자신의 이름까지 언급하자 기절초풍할 지경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마옥과 강남육계는 그 모습을 보자 여전히 긴장하면서도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곽정은 화쟁의 안위가 걱정되어 초조하기 그지없었다. 한보구가 말했다. 매초풍이 해골을 쌓아둔 걸 보면 반드시 올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매초풍은 대체 얼마나 많은 고수가 모여있나 싶어 몸을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못했다. 한소영이 말했다. 그녀가 극악무도하긴 하지만 전진교는 늘 자비를 베풀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기로 해요. 주총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청정사님 품은 마음이 약해서 탈이야. 그래서 사부님이 득도하기 쉬울 거라고 하셨지만 전진교의 창시자 왕중양 문화의 전진칠자는 무림에서 그 명성을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였다. 첫째가 단양자 마옥, 둘째가 장진자 담처단, 그 아래가 장생자 유처현, 장춘자 구척이, 옥양자 왕처일, 광령자 학대통, 마지막이 청정산인 솜부리로 그녀는 마옥이 출가하기 전 얻은 아내였다. 한소영이 물었다. 담사형은 어떤 생각이신데요? 남이인이 대답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다음 사형의 지필공이 근래 크게 증진했다던데 이따 그 요부가 오면 솜씨나 한번 보여주세요. 주총의 말에 남이인이 대답했다. 왕사제가 철갑공을 펼치는 게 낫지. 발로 차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면 간단하잖아. 전진칠자 중 구척이의 명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옥양자 왕처일이었다. 그는 언젠가 승부를 겨루며 만장 높이의 벼랑 끝에 한 발로 서서 강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꼼짝하지 않는 묘기를 선보여 산동 하북의 수십 영웅의 혀를 내두르게 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 그는 철각선이란 벼로를 얻게 되었다. 왕처일은 9년간 동굴 속에서 각고의 수련을 했으며
두척이도 그의 무공에 탐복해 시를 지어준 적이 있었다. 사실 마옥과 주총 등이 주고받는 말은 이미 짜여진 대화였다. 그러나 가지낙은 흑풍쌍살과 몇 마디 말을 나눈 적이 있어 목소리를 알아차릴까봐 입을 열지 않았다. 매초풍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힐 뿐이었다. 이제 보니 전진자가 다 모여 있었군. 한 놈도 상대가 될까 말까 한데 7이 한꺼번에 공격한다면, 조용히 숨어 있지 않는다면 분명 뼈도 못 추릴 것이다. 이때 달이 중천에 떠 사방을 밝게 비췄다. 오늘 밤은 먹구름 때문에 손을 펴도 손가락이 안 보일 지경이니 모두 조심하세요. 요부가 달아나도 모르겠어요. 주총이 능청을 떨자 아무것도 모르는 매초풍은 몰래 쾌재를 불렀다. 다행히 달이 안 떴나 보군. 그렇지 않으면 눈빛이 대단한 저놈들이 날 못 봤을 리 없다. 하늘이여, 감사합니다. 계속 달이 뜨지 않게 해주소서. 한편정은 화쟁만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녀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기쁨도 잠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두 손을 젓는데 곽정을 본 화쟁은 소리치기 시작했다. 나 좀 살려줘. 빨리. 곽정 역시 놀라 소리쳤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매초풍도 기겁을 하면서 황급히 화쟁의 아혈을 찍어 눌렀다. 그와 동시에 무언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금발이 물었다. 지평아, 방금 내가 말을 했느냐? 곽정이 맡은 역할은 소도사 윤지평이었던 것이다. 곽정이 얼버무렸다. 제자는 방금 여자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주총의 말에 곽정이 황급히 대답했다. 네, 맞아요. 매초풍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전진칠자가 느닷없이 사막에 나타나 이름 모를 벼랑 꼭대기에 모였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혹시 내가 눈이 먼 것을 알고 장난을 치는 게 아닐까? 마옥은 그녀가 바위 뒤에서 천천히 고개를 드는 것을 보고 속임수가 들통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눈치를 챘다면 재빨리 공격을 해야만 했다. 자신은 상관없지만 화쟁이 위험했고 육계 역시도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라 금방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주총은 매초풍이 은색 찬란한 채찍을 잡은 손을 서서히 드는 것을 보고 위험을 직감하며 기지를 발휘해 한마디 했다. 대사형은 지난 몇 년간 사부님께서 전수해주신 금관옥쇠 24개월을 연마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에게 한 수 보여주심이 어떨는지요? 마옥은 주총이 매초풍을 겁주려는 의도임을 간파하고 즉시 대답했다. 내 비록 너희들의 마청이나 자질이 부족하니 어찌 너희들을 따르겠느냐? 창피한 말이지만 사부님이 전수해 주신 신법도 아직 다 깨우치지 못했느니라. 그가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 말하니 그 목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의 말은 겸손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목소리는 온 산을 진동시켰고 마지막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첫 마디가 이미 메아리 쳐왔다. 그것은 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용과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했다. 매초풍이 들어보니 보통 심오한 내공이 아닌지라 감히 공격할 생각을 못하고 다시 바위 뒤로 몸을 움츠렸다. 마옥이 말을 이었다. 듣자니 매초풍은 두 눈이 멀었다던데 알고 보면 불쌍한 신세 아니냐? 그녀가 개과천선에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죽이지 않고 강남육괴도 괴롭히지 않는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기로 하자. 게다가 선사께서도 지난날 도화도의 도주와 서로 존경하며 지내지 않았느냐? 구사제, 자네가 강남육괴와 친분이 있다니 가서 전하게. 매초풍에게 복수할 생각이면 그만두라고. 둘 다 과거지사로 묻어버리면 좋잖나. 나머지 사람들의 공력이 너무 차이가 날까봐 이번에는 내공을 쓰지 않았다. 주총이 말을 받았다. 그야 어려울 게 없지만 매초풍이 과거를 뉘우치느냐가 문제죠. 이때 갑자기 바위 뒤에서 냉랭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 전진칠자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매초풍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옥은 그녀에게 겁을 주어 쫓아보낸 후 과거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려는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먼저 신분을 밝히고 나서자 당황스러웠다. 매초풍이 말을 이었다. 전 여자이니 여러 도장님과 감히 겨룰 수 없고 오래전부터 청정산인의 무예를 흠모했으니
한 수 가르쳐 주시오. 그녀는 채찍을 움켜잡고 한소영의 대답을 기다렸다. 이때 곽정은 죽은 듯이 땅바닥에 엎드린 화쟁을 애타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화쟁, 탈의 친남매처럼 지내온 터라 뇌초풍의 무서움 따위는 신경 쓸 경황이 없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곽정이 화쟁을 일으키려는 순간 뇌초풍의 왼손이 갈고리처럼 곽정의 왼쪽 팔목을 낚아챘다. 그러나 곽정은 2년 동안 마옥에게 내공을 배운 터라 전신의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오른손을 이용해 재빨리 화쟁을 한소영에게 던졌고 왼손도 교묘하게 돌려 매초풍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한편 매초풍도 그의 손목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한번 낚아채 꼼짝도 못하도록 맹문을 누른 후 소리쳤다. 누구냐? 그와 동시에 주총이 소리쳤다. 지평아, 조심해! 곽정은 느닷없는 공격에 허둥지둥하며 하마터면 곽정이라고 말할 뻔했지만 둘째 사부의 고함 소리를 듣자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제자는 장춘진인 문화의 윤지평입니다. 몇십 번을 외운 말이었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결국엔 이렇게 말을 더듬었다. 매초풍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 어린 제자까지도 내공이 대단하구나. 내 면전에서 사람을 구해간 것이나 첫 번째 공격을 피한 걸 보면 여간 내기가 아니다. 아무래도 피하는 게 상책이겠다. 그녀는 흥 하며 콧방귀를 뀌고는 손가락을 풀었다. 곽정이 재빨리 자리를 피해 손목을 보니 손가락 자국이 살 속 깊이 박혀 있었다. 그나마 꺼리는 게 있어 힘을 주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팔목이 부러질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식은땀이 났다. 사실 매초풍도 더 이상 손부리로 가장한 한소영과 싸울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갑자기 안색을 바꾸더니 낭랑한 음성으로 물었다. 마옥 도장, 납과 수은을 수장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옥이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납은 무거워 가라앉고 수는 가벼워 뜨는데 심화는 납처럼 가라앉히고 진기는 수은처럼 유동시켜 내공신법을 연마해야만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오. 그럼 차녀영화는 무슨 뜻이죠? 마옥은 그제야 그녀가 내공신법의 비결을 묻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일가를 토했다. 이 사악한 요부 같으니 그런다고 내가 가르쳐줄 것 같으냐? 썩 꺼지거라! 도장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매초풍이 하아 웃더니 은채찍으로 바위를 말아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다. 모두들 그렇게 빠른 몸놀림은 처음 보는지라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매초풍이 절벽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자 모두들 한시름 놓으며 밑을 내려다보니 그녀는 또다시 검은 연기가 굴러가듯 쏜살같이 앞으로 나아갔다. 비록 거리는 멀어졌으나 음산하고도 괴이한 움직임을 보니 아직도 소름이 돋았다. 마옥은 화쟁의 혈도를 풀어준 뒤 바위 위에 눕혀 쉬게 했다. 10년 동안 철씨의 무공이 저렇게 높아졌으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도장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7사람은 떼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총이 감사의 인사를 하자 마옥은 몇 마디 겸손의 말을 한 뒤 걱정이 있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주총이 물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저희들 힘이 비록 미약하지만 분부만 내리시면 무슨 일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옥이 긴 한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인도의 불찰로 그 요부에게 소가 넘어갔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 물었다. 도장께 암기를 썼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방금 그 요부의 질문에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해줬는데 그게 장차 화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옥의 말에 모두들 어리둥절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철씨의 외문사 무공은 이미 빈도나 여러분의 몇 수 위며 구사제나 왕사제가 정말 이곳에 있었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내공이 부족한 게 문제인데 어디서 도가의 내공 비급을 훔쳐온 모양이더군요. 그러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내게 풀지 못한 구절들을 물어본 것 같은데 다행히 두 번째 질문은 대답해주지 않았으나 첫 번째 해답만으로도 내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소영이 말했다. 과거를 뉘우치고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하길 바라야죠. 마옥이 된 신음을 내뱉은 후 말을 받았다. 그래야죠.
만약 내공이 증강되어 또다시 행패를 부린다면 그땐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빈도가 어리석어 미처 방비하지 못한 게 원망스럽습니다. 도화도의 무공과 우리 도가의 무예는 전혀 다른데 매초풍의 두 가지 질문은 모두 도가 내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때 화쟁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키더니 소리쳤다. 곽정 오빠, 아버지가 내 말을 안 믿고 왕안의 거처로 가버리셨어. 곽정이 놀라 물었다. 왜 안 믿으셨지? 상곤과 찰목합 아저씨가 아버지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니까. 껄껄 웃으면서 괜히 도사에게 시집가기 싫으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오빠가 직접 들은 얘기라고 해도 안 믿으시고는 오히려 오빠를 벌하시겠대. 아버지가 새오빠와 친이병만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보고 급히 오빠를 찾아왔는데 도중에 그장님 노파에게 잡힌 거야. 그 노파가 날 오빠한테 데려다 준 거야? 그 말을 듣고 모두 가슴이 철렁했다.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았다면 화쟁의 머리엔 이미 5개의 구멍이 뚫렸겠군. 곽정이 황급히 물었다. 대칸이 가신 지 얼마나 됐지? 화쟁이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반나절도 넘었어. 빨리 가야 한다며. 내일까지 기다릴 새가 없대. 아주 빠른 말을 몰고 갔으니까 벌써 멀리까지 가셨을 거야. 장 아저씨가 정말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 그럼 이를 어쩌지? 화쟁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곽정은 생전 처음으로 이런 심각한 사태에 처한지라 당황해 어쩔 줄을 몰랐다. 주총이 말했다. 정희야, 어서 적토마를 타고 대칸을 쫓아가 보거라. 내 말은 못 믿는다 해도 선발대를 보내게 하면 진상을 알 게 아니냐? 화쟁, 너도 어서 가서 타레에게 병사를 모아 아버지를 구하러 가라고 해라. 곽정은 연달아 고개를 끄덕이며 절벽 아래로 내려갔다. 이어서 마옥이 긴 밧줄로 화쟁을 묶어 내려주었다. 곽정은 황급히 모자가 사는 몽고포로 돌아와 적토마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장막 속, 음모, 절벽 위의 고수, 그리고 속임수로 무림의 강자를 쫓아낸 위장된 협공. 이번 이야기에서 곽정은 전진교 교주 마옥과 함께 매초풍의 무공을 목격하며 진정한 강자의 기운을 느끼고 육계와 전진 7자의 심리전으로 그녀를 물리치는 기지를 배운다. 그러나 그 순간 장막 안에선 완한홍열과 찰목합, 상곤이 태무친을 죽일 반역을 모의하고 있었고 곽정은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된다. 이제 곽정의 앞엔 무공과 음모, 그리고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